오늘도 거실 소등을 하고 침대에 누워 혹시나 올까 싶어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코 켜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절에 다녀간 자식의 뒷모습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끼거나 바쁘다는 짧은 문자 한 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 우리는 평생을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꿈, 그리고 뼈마디가 닳도록 일궈온 모든 것을 자식이라는 통장에 아낌없이 입금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손에 든 것은 이토록 시리고 무거운 고독뿐일까요? 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조차 자식이라는 리모컨에 휘둘리며 행복과 불행을 결제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제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칠순을 앞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녀석이 또 돈을 보내달래요. 사업이 어렵다고. 근데 제 통장엔 이젠 정말 바닥만 보이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나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채로 매장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은 아픈 가시를 박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뽑아내야만 비로소 나라는 주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로 남은 우리를 위한 니체의 서늘하고도 고귀한 지혜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자식이라는 거대한 착각.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이들은 너희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딸이다. 니체는 이를 더욱 냉정하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착각 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장선도, 우리의 작품도, 우리의 노후 보험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기저귀를 갈아주던 날부터였을 겁니다. 밤새 보챔을 달래던 날부터 첫 돌상에 올린 실과 붓을 바라보며 미래를 설계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식이라는 이름에 빌려온 보석을 마치 우리가 만든 금고 안의 재산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잠시 맡아 기른 타인입니다. 우리는 보석을 닦아주었을 뿐 그 보석의 빛깔까지 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아름답게 가꾸었을 뿐 그 보석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 설거지를 하고 당신의 옷은 10년째 같은 것을 입으면서도 자식의 명품 운동화만큼은 꼭 사주셨지요. 그 자식은 명문대에 합격했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지금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1년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라는 한 줄 문자만 보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자식을 내 인생의 성적표로 착각하셨을 뿐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거대한 착각. 그 착각이 어머니를 지금의 공허함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는 순간 노예가 된다. 우리는 자식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 스스로를 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떠나버린 빈 저택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하인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자식의 인생을 나의 성적표로 생각하는 마음을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자식이 의사가 되든 평범하게 살아가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지
우리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적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 나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가. 효도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우리는 평생 효도라는 단어에 갇혀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배웠고, 우리 자식도 우리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효도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간수가 됩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해하며, 자식이 용돈을 보내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효도라는 이름의 감방 안에서 자식을 감시하고, 자식은 그 감시의 눈길을 피해 더 멀리 도망갑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라는 이름에 물을 부을수록 자식은 부담감이라는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바랄수록 자식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이 버거워져 결국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텅 빈 독을 붙들고 왜 내 자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며 한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힘드냐? 그 말 속에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이만큼 갚아야 한다는 거래의 논리. 하지만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음의 장부가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대를 버리십시오. 자식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나에게 대접하십시오. 자식이 명절에 올까 안 올까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오든 오지 않든 나는 나만의 평온한 명절을 보낼 것이라고 결심하십시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왜 내가 전화를 기다려야 하지?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는데. 아니,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날부터 어머니는 자식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었고, 바라지 않으니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석 달 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이 없으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은 오히려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자 자식이 스스로 다가온 것입니다. 효도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효도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자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접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식을 위한 시간의 10분의 1만이라도 나를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효도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의 다이아몬드 지갑을 닫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의 ATM 기계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와서 감정을 인출해 갔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배우자와 싸우면 우리에게 와서 푸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에게 와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쁘게 감정의 창구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 다 말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아빠가 다 이해해. 우리는 자식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자기 파괴였습니다. 자식은 우리를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기쁠 때는 친구들과 축하하고 슬플 때만 우리에게 옵니다. 성공했을 때는 SNS에 자랑하고 실패했을 때만 우리 앞에서 옵니다. 우리는 자식의 하수도가 되어 그들의 더러운 감정만 받아주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딸은 남편하고 싸울 때만 나한테 전화를 해. 잘 살 때는 석 달도 넘게 연락이 없다가 싸우면 새벽에 전화해서 1시간씩 울어대지. 나는 그럴 때마다 다 받아줬어. 아버지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딸한테 감정 쓰레기통인가? 맞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식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함부로 내어줄수록 자식은 우리를 더욱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자는 결국 자신의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우리는 자식에게 우리의 감정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남은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감정을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빈 지갑만 남겼습니다. 이제는 그 지갑을 닫을 때입니다. 자식이 하소연하러 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오늘은 엄마도 좀 힘든 날이야. 내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렴. 자식이 밤늦게 전화해서 푸념을 늘어놓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빠는 이제 일찍 자야 해서 내일 다시 얘기하자.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소중히 여길 때 자식도 비로소 우리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때로는 닫혀있는 다이아몬드 금고가 될 때 자식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딸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미안하지만 엄마도 오늘은 좀 쉬고 싶구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섭섭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엄마답지 않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힘드실 수 있겠구나. 엄마도 당신의 삶이 있으시겠구나. 그리고 딸은 예전처럼 하소연 전화가 아니라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뭐 재밌는 일 있으셨어요?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감정의 쓰레기통에서 벗어나자 딸도 어머니를 쓰레기통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려 할 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오늘은 나도 나를 돌봐야 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다이아몬드입니다.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훈육.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평화가 100마디 말보다 낫다. 우리는 평생 잔소리로 자식을 훈육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가 몇 번을 말했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식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잔소리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수록 더 반발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자식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의 충고는 자식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식과 더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은 자는 권위가 없다. 침묵하는 자만이 진정한 힘을 가진다. 우리의 잔소리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말을 쏟아냈고, 자식은 그 불안을 느끼고 더욱 거부했습니다. 잔소리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의 욕구였습니다. 이제는 침묵할 때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침묵하십시오. 자식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도 침묵하십시오. 자식이 고생길로 가는 것 같아도 침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충고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업은 안 돼. 망할 게 뻔해. 내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참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고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큰 빚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말했잖아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침묵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만약 아버지가 처음부터 반대하고 잔소리했다면 아들은 실패했을 때 아버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응원해주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침묵했기에 아들은 자신의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안개 속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잔소리는 안개를 더 짙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당신의 자리를 지키면 자식은 안개가 걷힌 후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훈육입니다. 침묵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자식에게 충고하고 걱정하고 간섭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십시오.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나의 품격을 여십시오. 침묵하는 부모가 가장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있다면 잠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자식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태양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으로 이 고귀한 각성의 길에 동참하십시오.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관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려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식의 모든 선택에 의견을 내고 자식의 삶 구석구석까지 참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가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별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려 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멀리 떨어져서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비로소 자식의 진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 어머니는 평생 딸의 SNS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딸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제 그 식당 갔더라? 누구랑 갔어? 음식은 맛있었어? 딸은 처음에는 대답했지만 점점 귀찮아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데 왜 딸은 나를 피하는 걸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시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SNS를 보지 않기로, 딸에게 캐묻지 않기로, 딸의 삶에 대해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내 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엄마,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 딸은 어머니가 캐묻지 않으니 오히려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감시하지 않으니 딸은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에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한 인간과 한 인간의 관계로. 니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가장 적은 요구를 한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라고, 자주 방문하라고, 자주 안부를 묻라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자식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바쁘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들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그 자유가 역설적으로 자식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자식의 SNS나 소식을 캐묻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존중입니다. 자식을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망원경으로 별을 보듯이. 그때 비로소 자식이라는 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자식의 숙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저축했습니다. 자식의 교육비를 위해, 자식의 결혼 자금을 위해, 자식의 집 마련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희생하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에 바쁩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가정이 있고 자식의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잠깐, 누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자식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자식의 숙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혹함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노후의 구명보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라는 큰 배에 옮겨 타려 하지 마십시오. 그 배는 이미 승객으로 가득합니다. 자식의 배우자, 자식의 자녀, 자식 자신. 거기에 우리까지 올라타려 하면 그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만의 작고 단단한 구명보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트를 스스로 저어가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아버지는 70평생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아꼈습니다. 맛있는 것도 안 드시고, 여행도 안 가시고, 좋은 옷도 안 입으시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저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병원비가 엄청났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날부터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신이 쓸 돈을 따로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회복하신 후 아버지는 그동안 안 해보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인생을 즐기시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 아버지가 자립하자 자식들도 편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자식들이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보다 오늘 내가 즐겁게 쓸 10,000원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나로 살지 못한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사용하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고 임종 직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 세 번째 후회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 네 번째 후회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후회는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5가지 후회 모두 나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충분히 희생하지 못했다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후회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자식에게 있지 않았다고. 인생의 의미는 나에게 있었다고. 한 어머니는 80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의 학교 운동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지만 당신이 좋아하던 연극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자식의 좋아하는 음식은 다 외우고 계셨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잊어버리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임종 직전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단 하루도 나로 살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를 사랑했지만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 너희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너희로 살아라. 그리고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마라. 이건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희생하셨는데 정작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커튼이 내려가고 관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합니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주인공을 빛내주는 조연.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조연으로 무대를 내려가지 마십시오. 커튼콜의 주인공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 자식 걱정 대신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한 곡을 끝까지 감상하십시오. 내일은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십시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미뤄둔 버킷리스트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지워나가십시오. 자식이 결혼하면, 자식이 안정되면, 손주가 크면 하겠다고 미뤄둔 그 일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혼자 가기는 쓸쓸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러다 80이 되어서야 혼자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할머니는 제주도 바닷가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진작 나를 위해 살걸. 할머니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셨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여러분, 당신이 죽는 날, 당신의 묘비에는 무엇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어머니였다. 희생적인 아버지였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았다입니까? 자식은 당신의 묘비에 새길 문구를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합니다. 당신의 삶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니체의 냉혹하지만 진실한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먹먹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 하며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쏟아부은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희생,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숭고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바꿀 때입니다. 자식에게만 향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나눠줄 때입니다. 당신은 평생 강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식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원비를 벌고 당신의 아픔은 숨기고 자식 앞에서는 항상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약해져야 합니다. 약해진다는 것은 나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불완전한 한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엄마도 힘들 때가 있어. 아빠도 외로울 때가 있어. 그 솔직함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완벽한 부모보다 인간적인 부모가 더 사랑받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무가 하늘에 닿으려면 그 뿌리는 지옥까지 뻗어야 한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고독, 이 공허함, 이 서운함,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어머니, 자식의 아버지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 오늘부터 당신을 위한 작은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당신에게 나라는 단어는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그 익숙함이 자연스러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부터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겠다. 이제부터 아빠는 아빠의 행복을 찾겠다. 자식은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당황은 곧 존중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식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한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도 당신의 꿈이 있구나. 당신이 당신으로 살 때 자식도 비로소 당신을 한 인간으로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복을 찾을 때 자식도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당당히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집도, 땅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본보기입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당신으로 살 때 자식도 배웁니다. 나도 나로 살아도 되는구나. 나도 내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이제는 수확할 때입니다. 평생 뿌린 씨앗을 거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수확이 자식의 성공이나 효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수확은 바로 나입니다. 평생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단 한 가지만.
오늘 저녁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한 시간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은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신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식의 하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왕입니다. 왕관을 쓰십시오. 그 왕관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머리 위에는 이미 찬란한 왕관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깨달음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에서 나로 사는 삶으로 당신의 인생 2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2막의 주인공은 자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커튼이 오릅니다. 무대의 조명이 켜집니다. 관객들이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이제 당신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갈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름답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사랑받을 차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자식을 사랑한다면 버리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 기대를 버리십시오. 통제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서늘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식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 자신의 태양으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